김지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공천원 훈금 1억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둘 다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실 심사를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로써 구속됐는데 과연 이 공천 헌금 논란 어디까지 번질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기영 전 서울시 의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속된 겁니다. 사실 앞서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와서 결국 강선우 의원은 구속된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고. 경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면에 쓴 기사입니다. 경고, 뭐에 대한 경고일까요? 함께 보시죠. 산업계 중동 확정 비상이다. 국내 기업은 전황이 악화될까 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유, 거기에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도미노 총격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석유 등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선언.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핵탄두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졌다라는 겁니다. 독일도 무장을 강화하는 분위기고요. 프랑스는 핵무기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30년 만에 핵 증강 선언을 프랑스가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도미노로 국방력과 방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핵탄두 보유량 전 세계 4위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답. 서울신문 14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외국인 수용자 3,500명 돌파. 2명 중에 1명이 범죄 혐의가 뭔지 봤더니 마약사범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약에 이렇게 물들었다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인기, 한국경제 25면입니다. 불핑 스타일로 해주세요. 필수 관광 코스된 K-미용실. 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블랙핑크 로제처럼 해주세요. 제니처럼 해주세요. 라고 한국 미용실에서 얘기한다라는 열풍입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그대로 보고 따라해도 사람이 다르면 스타일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올라온 우리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돌직구쇼로 돌아온 여선웅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요. 강선우 의원과 김기영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영장 내용은 뭐였을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자,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살려주세요라는 녹취 공개 64일 만에 공천원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 오고 가면서 강 의원의 이야기 저희들이 취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팩백에 현금 든 거 몰랐다는 입장 전혀 없으십니까?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습니까? 전세자금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쓰신 거 맞습니까?
이번엔 김기영 전 의원입니다. 시의원입니다. 자수서도 제출하셨었는데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을 하실까요?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그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쪼개기 의원도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지만 범죄 혐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선우 의원과 김기영 전 서울시 의원 사이에 진술들이 조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돈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강선우 의원이 돈을 인지했느냐 아니냐 등등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잠시 후에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다 동시 구속됐습니다. 돈을 준 자와 받은 자 둘 다 구속된 거예요. 중앙지법에서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순 의원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PC를 초기화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논란이었죠. 김기영 전 서울시의원은 경찰 수사 전에 미국에 출국해서 엄지척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개업하는 등의 행동을 벌였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구속시킨 겁니다. 검사 출신의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강순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 있는 삶 등을 얘기했지만 법원이 보기에도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호 의원의 그 살려주세요 녹취록이 공개된 지 지금 64일 만에 구속이 된 거더라고요. 64일. 두 달이 넘은 시기입니다. 근데 통상 저런 정도의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그 녹취록과 당시의 정황만을 가지고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압수수색부터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압수수색 나가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사무실의 PC는 초기화되어 있고 또 강선우 의원은 본인의 핸드폰의 비밀번호까지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휴대폰에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고 김경 서울시 전 의원의 경우에도 출국 금지는 사실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출국 금지 안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유유히 이렇게 상당 기간 머물다가 들어온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수사기관에서 왜 이렇게 이 사건은 수사가 느릴까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관련 수사하는 과정에 뭐 황금 PC라 그래가지고 녹취록이 나온 데에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 7명의 뭐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쪽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너무 이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더욱더 의구심만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난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이 옳았네요. 흔히들 말하는 제19 감싸기 같은 건 없었어요, 민주당에서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처음부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체포동의안 때도 자율투표를 해서 164명이 찬성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구속된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가성, 공천의 대가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의 대가성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게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3개월 뒤에 돌려줬다라고 했지만 그 남전 보좌관하고 김경 전 시의원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과 이제 배치되는 그 측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쪽 그 김경 전 시의원의 진술을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전에 앞에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수사 첫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등 기록도 삭제하고 이렇게 증거인멸. 본인은 사실은 자수서도 제출하고 수사에 대단히 협조하면서 불구속으로 가려는 전략을 썼는데 결국은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강선우 의원과 김경 의원과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우리 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뭐 늑장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항상 정권이 바뀌면 여당 측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면 그런 지적들을 우리 당도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두 명이 전부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비판에서는 좀 이제
이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그 두 명에 대한 그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도 감쌀 생각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지난 1월 강선우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이 원칙이 있는 삶, 원칙을 지키는 삶을 얘기했지만 결국 구속됐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돈을 받고 늦게 돌려주는 원칙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에요. 저도 삶에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제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강선우 의원이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많이 살았을 겁니다. 강선우 의원의 인생의 90% 이상은 원칙대로 살았을 건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10% 정도 되는 예외가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가? 끝까지 책임을 김경 시의원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의 현재까지 입장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줬고 돈인 줄 모르고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돈인 줄 알아서 돌려줬다.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이 그 변명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유죄냐 무죄냐 이 법리 싸움은 끝이 났고요. 무슨 싸움이 되냐면 양형의 싸움이 되는데 제가 김경 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1년 받을 거 2년, 3년, 5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제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담해야 될 책임만 부담하겠다. 이런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판사님들이 바보입니까? 무슨 이야기하는지 딱 보면 다 아는 건데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책임을 조금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영 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 측이 돈을 요구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만약 강선우 의원의 주장대로 요구한 적 없는 돈이 들어왔고 즉각 반환했다면 왜 김병기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자, 이 녹취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또 하나의 사실은 궁금한 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고 강선우 의원 주장 되더라도 굉장히 불법적인 돈을 김경식 의원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단수 공천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수 공천이 됐느냐. 정말 김병기 의원이 살려주기로 뭔가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했으면 그 공천도 취소시키고 돈도 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 공천 과정에서 자기는 이해관계자니까 심사에서 빠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선우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을 공천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회의록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그것을 알게 돼서 이제 제명까지 간 것인데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여러 주장들이 사실과 배치되는 이런 정황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김병기 의원과 두 분에서 이제 대화하는 녹취록이 이렇게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의원을 많이 믿더라도
그 녹취록과 뭐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이 이제 쇼핑백은 받았지만 그게 이제 돈인지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심사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구속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경찰의 수사 마무리 그리고 검찰의 송치 이후에 이어질 어떤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밤사이에 나온 강선우, 김기영 두 사람의 구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저희들이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중동 상황이 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의 발언과 이란 방송의 내용까지 한꺼번에 들어보시죠.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The entire military command is gone as well, and many of them want to surrender into saving their lives. They want immunity.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자, 어떻게 37년간 독재해왔던 하메네이를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도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작전에서도 이 놀라운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전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자기네들의 수도 예루살렘처럼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사이버 정보 부대가 그리고 정보기관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길거리 교통 정보 카메라 CCTV를 해킹을 해서 내 집 안방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걸 또 AI 기술로 활용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휴민트, 현지에 있는 요원, 포섭. 모사드는 20여 년 전부터 이란 현지 정보 요원을 모집 증강을 해왔습니다. 하메네이가 어디 사는지, 측근이 누구인지, 어디로 피신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대거 해킹해서 보고 있었다. 하메네이의 경호 인력, 운전사의 근무 시간. 특히나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측근들이 평소에 어느 자리에 주차하는지 주차 자리까지 다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메네이가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정확한 첩보와 작전 끝에 하메네이를 참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사드는 남의 나라 수도 CCTV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측근들에게 휴민트까지 다 붙여놨었다. 이거죠? 그 모사드의 과거 전력과 또 그 능력, 역사를 보면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은 나라가 주변의 중동의 그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모사드라는 정말 강력한 정보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이고 그 정보기관의 능력을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평양에 앉아가지고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다 보고 있던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네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북한이 해킹 잘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트코인, 뭐 사이버 공격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이 CCTV가 북한한테 언제 뚫릴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화면의 경호 인력의 핸드폰까지 전부 다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메네이 핸드폰은 접근을 못하지만
그 경호관의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그 핸드폰이 움직이는 장소가 하메네이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추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경호하시는데 뭐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의 그 핸드폰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경호관들의 핸드폰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간접적으로 제2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호 인력들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대거 몰린다라고 한다는 건 하메네이가 거기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추적해가지고 이제 누가 가장 근접한 경호관인까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이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이버 능력 방어를 통한 우리 국가 안보도 좀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과거의 명성이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도 현재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도 모사드의 저런 그 성공적인 작전을 좀 교훈을 삼고 좀 많이 배워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도 모사드와 같은 훌륭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좀 바랍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네. 저는 처음에 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여당의 핵심 의원이시니까 우리 국정원도 모사드처럼 첩보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전성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북한이 우리를 저렇게 해킹할 수 있다 공포감이 확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전은 그 정보전하고 맞아요. 또는 그 무인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패턴이 정보를 이제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교란하고 드론이나 뭐 이렇게 그 정밀로 타격하는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 간에 항상 긴장 관계가 이제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전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차원에서의 그런 정보 능력이나 사이버 대응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국 있지 않습니까? 우방국,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과의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사이버 대응을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반도의 안정을 좀 추구하는 이런 그 대비들을 지금도 뭐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기관도 역량을 높여야겠지만 우리도 이제 방어 역량도 동시에 높여야 된다라는 시적절한 말씀이세요. 모사드 정보력은 과거에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벌였을까요? 자,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2020년 11월 이동 동선 파악 후 원격 조종 기관총 난사,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원격 조종 기관총. BP 테러, 2024년 9월 헤즈볼라의 조직원들이죠. 호출기 무전기에 폭발물을 사전에 장착해서 주소에도 모르게 동시에 폭발 공작. 저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공들인 작전이었죠. 일어서는 사하자 작전 당시, 작년이잖아요. 이란 내부 드론 기지 구축, 밀반입해서 핵심 시설과 고위 인사를 정밀 타격했다. 적국,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적국까지 드론 기지를 구축해서 밀반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전성 원장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력, 그 첩보력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였네요. 예, 그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쟁까지 가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은 일단은 핵무기 개발은 중단했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의견이었는데 모사드가 테헤란 근교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 이란의 모든 핵무기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해놓은 비밀 저장소가 있었어요. 일부러 허름한 곳에다 저장을 했던 겁니다. 이란이? 예, 이란이. 이거를 알고 모사드가 침투를 해서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모사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 그대로요? 그대로 들고 나왔고 이란 그 당시에 몰랐어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관리인이 가보니까 이게 통 비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상을 걸었는데 이미 요원들은 다 빠져나왔고 대단해요. 그 며칠 후에 거기서 뭐 이런 그 문건도 있지만 뭐 이런 CD라든가 다 가져 나와가지고 며칠 후에 그걸 분석을 해서 네타냐후 수상이 총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봤을 때 이란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란 핵 문제가 다시 이게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제사회 경제 제재도 다시 시작됐죠. 네, 다시 시작됐고 그래서 그렇게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떠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작전을 하고 또 그 모사드의 작전은
적대국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의 상대로 한 간첩 행위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형을 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사 정보기관의 활동은 사실상 우방국도 그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에는 적과 우방이 다 없이 어쨌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다 전면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충실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아마 의원님 그 간첩법이 그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보안 대상을 좀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주 적절한 거고 너무 늦었죠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간첩 행위라는 것은 우방국 간에도 간첩 행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를 그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과 아군 구별 없이 전부 다 이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우리로 따지면은 북한이 평양 외곽에 비밀 핵 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핵 관련된 자료를 쌓아놨는데 몰래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몰래 침투해서 그걸 그냥 실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적발되지도 않고 나중에 북한이 뒤늦게 알았다라는 경우인데 그 정도가 모사드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37년 독재해온 하메네이를 단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격앙된 본인들의 이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پنگه بسته شده. هر کس بخواد عبور بکنه قهرمانان فداکار ما در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و ارتش اون کشتی‌ها رو با آتش خواهند کشید. نیان به این منطقه.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앞바다입니다. 그 작은 해협으로 전 세계에 상당한 이 원유 수송로이기도 한데 수송선들이 오고 가는 거죠. 저기를 봉쇄한 겁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 중 하나입니다. 세계 1일 원유 소비량의 20%가 통과하고요. 우리나라도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뭐 어느 나라든 다 대부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란의 앞바다를 거쳐야 됩니다. 저게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부터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저 구간이 봉쇄되면 많은 수송선들은 이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봉을 쭉 우회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물류비도 더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하필 저렇게 전략적 요충지가 또 왜 이란에 있냐고요. 옛날에 수에즈도 이집트 앞에 있어서 그 난리를 겪었는데 이거 난감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난감해졌습니다. 뭐 지금 전승원 원장님 네. 랄랄랄라라 다 불태우겠다. 이란 혁명 수비는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이란 정부가 이 전쟁 나기 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 차단 훈련을 한번 했죠. 과시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이거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란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이란의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한테 전부 다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하지 않아요. 예. 그것으로도 방감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떻게 약한 나라죠. 예. 국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약한 나라는 아닌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미 우리 하메네이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다.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모든 걸 다 써버리겠다 하고 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있는데 저거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줘가지고 네. 심지어는 미국의 우방국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이제 국제 여론을 좀 돌려보려고 저런 그 시도를 하는 건데 이미 그 세계 주요 상선들은 큰 회사들은 저쪽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돌려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희망봉 쪽으로 돌려서 이제 거리가 좀 길더라도 그렇군요. 왜냐하면 피격을 당하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상당 기간은 이 전쟁이 아마 끝날 때까지는 이 정도의 그 폐쇄 위협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아마 이란이 좀 현명하다면 상선이 뭐 미국 국적도 있고 다른 나라 국적도 있을 텐데
주로 이제 미국과 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들은 그래도 좀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또 이란에 그 좀 압력을 가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저 호르무즈 해수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차단되면 일단 중국 자체가 또 경제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이란으로서도 무작정 저런 정책을 지속하지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하겠다. 할 테면 해봐라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의 걸프 지역 통과하는 모든 해운에 대해 정치적 위협, 보험, 보증을 함적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우리가 보험해줄게,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며 지상군 투입 시사에 이어 호르무즈 미 해군이 호위하겠다, 호송하겠다. 사실 우리나라로 향하던 원유 수송선도 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딱 지금 발목이 메였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확실하게 이번 공습을 끝나겠다라며 이란 정권 이 하메네이 추종자들의 레짐 체인지를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그 가운데 이란이 앞서 전성호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웃 중동 국가들에게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두바이에 있는 미 영사관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이란 드론에 피격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영상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실까요? 두바이 미국 영사관에도 이란이 폭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꽃이 보이죠? 이곳이 두바이에 있는 미 영사관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 이웃 중동 국가들에 위치한 미군 기지뿐 아니라 미 영사관 시설뿐만 아니라 뭐 두바이의 유명 심볼인 이 호텔에도 이 드론 파편이 튀어서 화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는 다행히 대한민국 요격 시스템인 청궁이 가 있어서 우리나라 청궁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0% 이상 또 요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동 정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곽태구 의원님, 이웃 국가들에게 이렇게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 점점 더 중동 국가에서 설 자리가 좀 없어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카타르,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우리 교민이 2만 명이 넘게 있다는 거거든요. 교민들의 안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송이 필요하다면 군송기를 즉시 투입해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란에서 지금 그 중동 주변국에다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여론을 돌려가지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빨리 중단시키려는 작전이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북한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핵무기 개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독재 체제 이어가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하고 아주 북한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곳인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럴 때 미국에 대한 그런 지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란 같이 좀 국제적으로 불리한 국가, 주변 국가의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첫째로는 우리 교민의 안전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두바이 영사관 인접 주차관에 주차장이 피격됐다라는 또 후속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등이 하메네이에 남겨진 아들을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전수환 원장님, 네. 이란 인터내셔널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로 지명됐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와 뭐 같은 하메네이의 어떤 컬러를 이어가는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이제 언론 보도인데 아직 그 공식 발표는 아니죠. 공식 발표는 안 됐다. 아니죠. 그 사실 그 하메네이 저 아들도 그 후보군에 있긴 했지만 그 중동의 전통상 그 이렇게 가족이 승계하는 북한과 달리 하는 걸 좀 꺼리는 거기가 있어서 그렇죠. 저 사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분이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정책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부통령이지만 친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두로와 사실상 결별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거한 하메니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최악의 결과가 지금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게 또 미국 정부의 숙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란과 관련된 급박한 소식 전선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선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에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권파인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에 대거 제소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징계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 동료들이 피 흘리며 싸울 때 제명된 자와 시시덕거리며,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시시덕거린다. 새몰이 정치 파티를 했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현장에 간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안상훈 의원, 우재준 최고, 정성국 의원, 진종호 의원, 김겸진 당협위원장입니다. 친한파 8인인데 8명에 대해서 대거 추가로 윤리위에 제소를 한 셈입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이제 징계 국면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논쟁적인데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주적이 적이라는 편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 상대자가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주적은 말 그대로 주적은 한동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싸울 때 무기는 뭔가 징계라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무기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민심이 오히려 더 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똑같은 진부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강하게 주셨어요. 여순원 부대변인 다시 스튜디오 들어오셨는데, 상대당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서울시 당위원장의 제명, 징계,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에 이어서 같이 갔다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다라는 게 이제 이번 윤리 제소의 명분이잖아요. 해당 행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배현진, 김종혁 최고의 제명은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건의 맨 처음에 윤리 제소 사건이 그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성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걸로 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구의 한동훈 전 대표와 그 행사에 동행했다는 거는 약간 명분적으로는 장동혁 지도부한테 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것이 다른 당, 그러니까 본인의 자당은 손해되는 일, 위협되는 일을 했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을 도우면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행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해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윤리를 이용해서 상대편
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제거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윤리 제속감은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해장행위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더 가서 특히 보수 정치인이라면 그분들 응원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죠.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정작 진짜 정말 중요한 대선에서 당선이 이루어질 때 한덕수 옹이론 당정을 가지고 도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장행위 아니냐, 해당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게 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반박 논리가 결국은 이 장동혁 지도부의 자가당착을 지적했다라는 건데, 당시에 이제 무소속 후보를 당적을 갖고 지원했던 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제명해서 무소속이 된 사람과 시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 부분인데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저 논리가 설명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저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윤호개인 세력들 있잖아요. 구구강성 세력들이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예요.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자를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강성 구구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단계 사건에 의해서 제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제명이 된 사람이 이제 출마지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당의 의원들이 같이 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는 상당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것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화가 나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징계할 수는 없다. 네,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소나무당 창당해서 나가서 활동할 때 저희 당 의원들 가서 많이 힘 실어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뭐 해당 행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상황은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리에 또 장동혁 대표가 2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라고 하니까 또 행동대장들 나서서 좌표 찍어갖고 윤리에 결국 제소했잖아요. 예. 그것도 설마 제소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윤리에 제소해도 윤리에서 과거의 사례들 같은 경우를 들으면서 윤리에서 그냥 뭐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이밀 윤리위원장의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그 징계 조치들을 봤을 때에는 패턴을 봤을 때 해당 행위로 해석해서 그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지금 정상적인 그런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저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뭐 친한계 의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을 생각도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하면 당에서 뭔가 중진 의원이라든지 또는 소장파 의원들이 나서서 저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저지하거나 이런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차떼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이 대단히 이기에 처했을 때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많이 선언하면서 그때 오히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만큼의 절박함이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소장파 의원들한테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뼈아픈 질문을 김현정 의원이 던졌군요. 자, 윤리위에 제소된 사람들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부터 들어보시죠. 부산에 가는 거는 원래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분위기가 오히려 이거를 막 징계하고 탄압하고 이러려고 하면 반대로 좀 힘을 실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산 안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부산 간다 라고 한 겁니다. 진종호 의원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재소할 테면 하라. 대구 민심 듣는 게 해당형이라면 재소해라. 대구와 같이 토요일 부산 가겠다. 아예 진정호 의원은 나 부산 간다. 부산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행.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라고 밝혔고 윤리의 재소까지 이어졌고 당사자들은 그럼 나도 부산도 간다라고 밝힌 상황. 당내에서 이 상황 보는 곽규택 의원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뭐 제명 처분했다 이거는 조금 틀린 표현인 것 같아서요. 그 당원권 정지 쪽에서 바로 잡고요. 조금 전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에 간 그 국회의원님들의 뭐 말씀 또 생각 또 이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분들의 어떤 생각, 자기 입장에서는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최근에 사법파괴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의 힘을 모아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막 제기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이런 중인데 지금 국회의원들 중의 일부가 이제 다른 지역을 돌면서 이런 여론을 뭐 듣겠다고 하는 뭐 이유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행위를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이것을 뭐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징계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징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조금 더 이 외연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징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전환기 씨의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이 부정선거 토론 뒤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호응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 공정성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동혁 대표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현역 지자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물러나라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정효 위원장이 현직 당체장들은 물러나라라고 거듭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한다. 더 이른 시점에 직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현장 들어가라. 단수 공천 당연하게 기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직 다 내려놔라. 그리고 뭐 오래된 사람들은 그만둬라 이런 취지죠. 예비후보 등록해서 경선하라. 단수 공천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직생의 각오로 일괄 용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도 되고 있어서 논란인 겁니다. 앞서 봤듯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갈등 국면이 곳곳에서 점화되다 보니 이것도 좋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불출마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죠. 민주당에서 제일 바라는 것 같고 자기 확신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저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본인의 고도 불확률 어떻게 보고 계시지? 글쎄, 우리 당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를 할 정도로 쉽지 않죠, 사실. 그런 비상 상황인가요? 뭐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만약 서울시장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연설해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정익진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필요 없다. 도움 안 된다. 뭐 다 공감하는 바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장동혁 대표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만 없었으면 당대표가 상식적인 사람이었으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일정한 그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가 본인이 그 교수님이 80평생에 이런 정당 처음 봤대요. 80세가 되셨는데 진짜로 뭐 옛날 뭐 자유당부터 지금까지 온갖 정당 다 봤는데 이런 정당 진짜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이정현 대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 낙마시키고 공천 안 준다라고 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가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자기 배지를 걸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코앞에 있는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무기까지 다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전투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곽태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정훈 위원장 생각과 장동혁 대표 생각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정현 위원장의 저 이야기 내용은요. 어떤 뭐 배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현직으로서의 기득권 이런 것을 내려놓고 다른 후보들과 조금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좀 지지율을 더 높이는 이런 것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저기 뭐 말씀 보시면은 단수 공천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 나올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컷오프 시켜버리겠다 이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특정 지자체장 후보를 뭐 당에서 컷오프 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네. 다만 지금 오히려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겪고 있는 이런 뭐 내홍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 후보들한테 어떤 붐업이라 할까요? 어떤 이 좀 여론적으로 어떤 관심이 점점 조금 꺼져가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도 공관위원도 좀 몇 번 해봤는데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원래 공관위는 그냥 후보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면접 보고 또 여론조사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전략기획위원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비 후보에 등록하라고 하잖아요. 현직 그 단체장들한테. 근데 사실 단체장들은 선거 전략상 예비후보 등록을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장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또 선거운동을 하는 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 네, 근데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좀 핀트도 좀 맞지도 않은 데다가 지금 현재 구도상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구도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현직 그 단체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많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말고 예비후보 등록하라고 하고 단수공천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의도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수 텃밭 같은 데에는 지방선거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어서는 그 구구강성 성향의 그 장동혁 대표 체제와 개를 같이 하는 그런 세력으로 기득권 타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게 유효할 수는 있어도 그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서는 그 2022년도에 그 구도가 좋기 때문에 당선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역 프레임까지 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경선 구도로 들어가면 새로 그만한 역량 있는 후보들이 출마할 사람들이 있는지도 좀 의문인데다가 선거 전략상은 대단히 오히려 지방선거를 필패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대단히 좀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소는 부대변인. 소문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예를 들어 뭐 대구의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자체를 아예 장동혁 대표가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대구시장에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출마 기회 자체를 막을 거다라는 소문부터 가장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까 한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질문 나왔듯이 컷오프 시킬 거다 등등등 굉장히 소문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현정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총선 때는 뭐 물갈이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공관위에서 그렇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관위원장이 직접 물갈이 공천하겠다고 하면은 반발할 후보들, 반발할 현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선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물갈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정현 위원장의 관심이 지방선거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당내 이 주도권 싸움이거나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깃이 오 시장이나 뭐 한 전 대표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지금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그것을 자기가 타겟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무소속 출마할 거냐, 탈당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오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 장동혁 지도부가 나를 컷오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 못 나가면 나는 당대표 출마한다. 그때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러한 의도로 아까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가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돼도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컷오프가 되면 당대표 출마하면 된다. 붙어보자. 그렇죠. 라는 기세다. 라는 여선홍 부대변인의 또 흥미로운 개인적인 해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최민희 의원인데요.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가방위원장. 그런데 대통령의 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강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가 가동되는 게 아니라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제 탈퇴, 제명된 거예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가 이 불가 강제 탈퇴 투표에 붙였고요. 투표 시간 3시간 50분 만에 1328표. 강퇴 찬성이 93.6%, 1256표. 총 투표수 1428표 중에 영구 강퇴가 완료됐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세 번째로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영구 강퇴 당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악수 영상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KTV 유튜브 채널 이매진에 무편집 풀 영상 3분 3초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은 이 대통령 출국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안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 씨 등이 운영하는 딴지 게시판에 의도적 삭제 의혹이 제기되자 최민희 의원이 당 공조직이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라 의원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라고 의견을 밝힌 모양이에요. 그러자 제명인의 마을 카페 운영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딴지 게시판에서 활동하다니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한 가운데 고작 악수 장면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 안 된다. 강퇴 투표가 진행됐고 최민희 의원은 강퇴됐습니다. 저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지금 출국하죠? KTV 유튜브인데 이렇게 당대표와는 악수 안 하는 영상이군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무편집 풀 영상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당대표와도 악수를 했죠. 그러니까요. 했는데 여기 안 담겼다. 그러자 사실은 이 지금 제명인의 마을은 대통령의 팬클럽, 강한 친명 커뮤니티고 딴지일보는 또 친청,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또 응원하는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대표와도 악수했는데 의도적인 편집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민희 의원이 거기에 호응하자 친명계에서는 이거 불편하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졸지에 강퇴됐어요. 최민희 의원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억울한 게 아니라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넘버 3가 됐잖아요. 1번이 정청래, 2번이 이성윤, 그다음에 내가 드디어 넘버 3가 됐네. 3등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퇴가 1328명이라고 했는데 제명인의 마을에 그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21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운영진들이 강퇴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운영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제명인의 마을 인구 구성원들 2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 사유 가지고 그 최민희 그것도 지금 상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선 의원 이렇게 제명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찬성을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와는 달리 민주당 안에는 태양이 2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악수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악수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반발하는 게 저게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또 저렇게 반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제명인의 마을에서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제명하는 게 저게 맞는 말인가?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징계하고 제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정당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김어준 씨 본인도 문제 제기를 했던 영상입니다. 이 일종의 음모론인데 역시나 김어준 씨 입에서 음모론이 나왔군요. 들어보시죠. 자, 저렇게 대통령 나갈 때는 항상 배웅을 합니다. KTV 이매진 팀에서 무삭제 영상이라고 올렸던데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악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저거 봐요. 마치 패싱하는 것 같죠. 무삭제라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송을 찾아봤어요. 인사하잖아, 악수하고. 다른 각도인데 이매진 팀에 문의해봐야 되겠네. 왜 무삭제를 하고 그 부분 삭제했는지. 이번 건 음모론이 아니네요. 김어준 씨 말 들어보니까 아니 악수하고 인사도 정정하게 했는데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저 부분을 싹 빼서 올렸다는 것, 그리고 타이틀에는 무편집 통영상이라고 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 쪽에서 느끼기에는 아니 이게 쌈붙이나 KTV가 라고 생각할 법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명이나 마을에서 화날 수도 있으니 제명이나 마을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조사를 하냐. 이거 완전히 정청래 대표 쪽 아니냐 라고 또 의심할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말 들으면 김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이 보니까 그 KTV 영상에 무편집 풀영상 이렇게 자막에 나와 있잖아요. 저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편집이라고 해달라니까 풀영상인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TV 촬영 기사가 2명인데 한 분은 먼 거리에서 찍고 한 분이 이제 근접 촬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접 촬영이 대통령을 따라서 이게 가다가 악수하고 지나가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찍고 하는데 이제 정청래 그 당대표가 맨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악수하는 장면을 미처 못 찍은 게 이제 팩트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었던 것인데 사실 KTV는 공무원들이시거든요. 네. 그 공무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저거를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저거를 그 친명과 친청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리는 저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거에 관련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가방위원장이잖아요. KTV가 또 피감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자체도 뭔가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강퇴를 시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참 최근에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이후에 또 그리고 합당 그 논란 이후에 당원분들이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렇게 좀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당원들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가장 첫 순위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든든하게 당에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들을 또 해소할 필요가 해소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뭐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 순방이라든지 중요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당에서 뭔가를 터뜨려서 그걸 희소시켰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민생 법안도 있고 그런 쪽에 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저런 갈등 구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입장 보시죠.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 급한 분들 계신다. 그러자 강퇴 처리됐어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다 강경 친명으로 규정됐던 사람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해프닝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곽택 의원께서 또 실력파 검사 출신이시니까 지청장에 부장검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검사로 따지면 이게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 여부인데 최민희 의원이 이제 딴지일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의원실 차원에서 알아보겠다라고 한 걸 과연 이제 기소할 만한 거냐, 강퇴 처리할 만한 거냐, 판단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저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울 사유가 되는 건지 저 외부에서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막 나오는 걸 보니까 딴지 게시판에 이게 진보 진영, 그러니까 좌파 쪽의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시판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악마화가 심각하다고 막 그렇게 제명인의 말에서는 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반대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뭐 범죄자, 독재자 정도로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악마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깜짝 놀랐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반면에 또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렇게 강퇴시키는 분들을 보면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미워하는 분들만 또 골라서 강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게 강퇴당할 만한 사안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드네요. 곽택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성은 부대변인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제 선고해 주시죠. 제명인의 마을이 잘못했습니까? 딴지 게시판이 잘못했습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근데 뭐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KTV에서 약간 논란의 영상을 좀 빌미를 제공했고 최민희 의원도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한번 뭐 개인적으로 좀 따져볼 만하다. 딴지 게시판이 맞다. 정식적으로는 이제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이 틀렸다. 강퇴까지는 약간 조금 부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신파 여성은.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네, 질문해놓고도 미안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네. 이번 건은? 네, 이번 건은. 네네네. 이게 무슨 뭐 강퇴당할 만하거나 최민희 의원 주장대로 본인이 강경 친명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또 규정돼가지고 또 반대파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행동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여성 부대변인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어제 증시가 폭락한 반면 금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한 돈에 1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 때 들어왔던 거. 김지윤 기자가 금 거래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충돌 여파로 국내 금 시세는 살 때 기준 110만 4천 원, 전 거래일보다 4.94%, 5만 2천 원 올랐습니다. 금 현물 상장지수 펀드도 4%대 급등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만큼 미 이란 돌발 변수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값 급등 소식에 찾아가 본 금거래소. 고점에 파는 게 이득이라며 금을 팔러 온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전쟁 났다 사니까 아무래도 좀 올랐겠다 싶었어. 또 더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나 싶어서. 단기 피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대체 투자는 또 빠지고 있잖아요. 금 판 돈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잡으려고. 왜 이렇게 빨리 파세요? 돈 더 나오는 데 가야지. 주식이 떨어진 걸 잡아야지. 작년에 뭐 한 연간으로 한 60% 올랐고 올해도 지금 한 2달 동안 한 20% 넘게 올랐거든요. 마침 많이 올랐으니 한번 좀 팔고 가려는 좀 이익 실현 심리가 높. 중동 지역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전 국민 법 선생님, 우리 돌직구 강력반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시고 사건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단서부터 보실까요? 무속인인데요. 그리고 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범죄인데 놀랍습니다. 보세요. 피해자 C씨, A씨 부부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A씨 부부가 장애 있는 자녀를 치료해줄 용한 무속인을 알고 있다라고 홀립니다. 그러면서 무당 조말레를 소개합니다. 자, 아이 치료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이사하라. 지시를 무시하면 자녀들에게 화가 닥칠 거야. 무속인 조말레가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말레 무당은 이 부부가 만든 가상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데 누가 속나 싶은데 놀라운 건 87억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성적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해서 110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 77억 수표를 10억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수표를 갈취했습니다. 이 여성 피해자는요, 돈 마련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10개월 선고를 받고 졸지에 복역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네.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도대체? 가짜 무당을 만들고 네. 87억 원을 갈취하고 네. 여성 피해자는 거기에 또 속고 감옥에 살고 있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황당한 일들이 좀 생깁니다. 네. 이런 사건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에 권위를 확 부여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권위를 확 부여한 다음에 그 권위에 입각해서 되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무당이라고 하는 뭐 초월적 존재를 내세워서 가스라이팅을 했고 우리가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왜 당해? 라고 말을 하지만 수사기관 내지는 금융기관, 금감원 이런 곳에 권위를 빌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전형적인 특색이죠. 뭔가 권위를 내세워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그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팩트를 정리해 보면 가상의 무당을 내세웠고 존재하지도 않는 무당의 지시라면서 이 피해 여성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사기꾼 부부네요, 완전.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뭐 부부 범죄단 뭐 이런 사람들이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그런 부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고 그 처를 상대로도 87억을 뜯어내서 그 과정에서 처가 돈 마련하려고 사기 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남편은 뭐 이혼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인 것 같은데 그 전 남편한테도 돈 뜯어내려고 해서 전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전 남편한테 접근했다? 그 내용도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전 남편한테까지 사기를 치라 했다라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65억의 회사 돈 횡령을 지시해서 이 여성의 전 남편은 횡령 혐의로 또 구속 기소됐어요. 구속됐어요. 검찰은 가스라이팅 범죄로 의심하고 있고요. 보안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광일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년간 근무하여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청장까지 지내시고 또 청와대까지 가신 김우석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사건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약간 밝히는 사건이고 검찰의 보안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밝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 남편이 회사 돈 횡령한 사건을 이제 검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거액의 돈을 왜 횡령하지? 횡령의 이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양형 사유로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을 때 해가지고 직접 보안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가스라이팅 부부 범죄단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럼 초동수사,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는 이 무당 가스라이팅 범죄와는 연관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보도에서 드러난 거를 보면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하겠죠. 네, 그건 드러나지 않았던 거 검사가 보고 근데 요게 되게 검사가 왜 직접 보완 수사하는지가 필요하냐면 이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에 내려서 이거 배우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조사해 봐라라고 했을 때 과연 경찰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할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단서 같은 거 사실 검사가 발견한 거잖아요. 예. 검사가 발견해서 했으면 검사가 수사해야지 왜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우린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내리기가 어려운 류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검찰에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네, 그래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착수해 보니까 이 회사 돈 횡령한 거는 이 가스라이팅 부부가 사주한 거네? 이런 거를 밝혀내고 이 부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이 남편의 전처도 이상하네. 이렇게 해갖고 남편의 전처한테 몹쓸짓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야. 성적인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 보여준 거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뭐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잘못된 사례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일입니다. 근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자체를 없앤다? 그럼 이런 사건 그대로 묻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밝혀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매일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렇지만 자동차 없애자는 사람은 없어요. 화재 사고 나거든요. 전기 때문에 화재 사고 나요. 전기 없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를 준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성원 사건 한번 보시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수사권은 주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입법적인 방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우석 변호사님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피해 부부는 가스라이팅 부부 범죄단에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된 거잖아요. 근데 두 부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이 사기꾼 부부만 없었으면 이 부부는 범죄를 짓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이거 조금 양형 안 됩니까? 안타까운데. 양형에서 이런 경우에 좀 참작을 하겠죠. 둘 다 구속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양형을 참작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일단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 회복이 됐나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1번이고 그럼 이제 피해 회복 여부를 일단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동기를 봅니다. 동기.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너 사기치고 횡령해서 어디다 썼어? 너 이거는 왜 저지른 거야? 이 이슈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네. 범죄 저지른 거니까 이런 건 참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우선이다? 우선입니다. 그렇죠. 자, 명확한 법리까지 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지금 차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2년 넘게 소변 침태로 그냥 노상방뇨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이웃이었다. 내 차에 오줌 싸는 XX 잡음이라는 30대 여성의 글입니다. 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내 차에 침 뱉고 오줌 싼 범인을 잡았다. 인사 한번 나눠본 적 없는 옆집 남자였다. 수백 번이나 이런 짓 했는지 납득 안 간다. 이웃집 남성이 실제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사진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진이다라며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에 신고했더니 재물손괴 해당 안 돼. 노상방뇨만 경범죄 적용했다. 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여성 입장에서는 좀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까? 노상방뇨 말고는? 이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검사 생활했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과태료 사안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으로 바라보면 스토킹 사안입니다. 스토킹 사안이다? 네,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이 되는데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예. 내가 가는데 앞에 길을 막아요. 우리 집 주변이랑 직장이랑 학교에서 어슬렁거려요. 이러면은 무섭죠, 사실. 무섭죠. 누가 계속 따라오는. 근데 여기서 더 특별한 게 만약에 내가 있는 집에다가 무슨 이상한 물건 같은 걸 자꾸 갖다 놔요. 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상한 거 갖다 놔요.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 경우는 보면요. 자기가 차를 세워두면 차가 세워두는 위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내 차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소변 보고 침 뱉고 이래요. 이 피해자는 여성이랍니다. 예. 그러면 이거 내 차에만 이렇게 하는 거 나를 타겟으로 한 거잖아. 이거 스토킹 범죄일 수 있다? 네, 이거 되게 공포심 있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정당한 이유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내 차는 내 물건이고 내 집 주변에 세워둔 차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물건에다가 뭔가 훼손한다든가 내지는 내 물건에다가 이 사람의 뭐 소변, 침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당연히 공포심 있고 불안감이 있겠죠.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검사가 바라보면 이거 경범죄 사안 아닌데 이거 스토킹 의유를 다시 검토해라 라고 할 사안입니다. 네. 오늘 김우석 변호사님의 소신 발언 여러 번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사건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사건은 추락에 드러난 구멍,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반포대교 아래 자전거 도로입니다. 갑자기 다리 위에서 차량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추락합니다. 여러 번 회전에 굴러떨어진 차량, 사고 충격으로 불꽃도 튑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 위로 떨어졌다가 한 번 더 추락해 한강 둔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큰 사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실체는 이거였습니다. 약물 투약한 채 운전한 이 운전자는 구속됐고요. 포르쉐 차량 안에는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로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 등의 홍보 인플루언서였어요. 포르쉐 운전자는. 알고 봤더니 병원 직원이 공범이었어요. 내가 A씨에게 향정치성 약물을 건넸다라고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했다는데 이 사건 좀 이상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사람을 좀 재운다든가 뭐 이런 고통을 잊게 한다든가 이러기 위한 의약품인데 이거는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남용 방지하려면 마약류 취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허가해줘요. 그리고 마약류가 제조, 수입, 판매, 구입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유지 안 하고 그냥 병원 직원이 갖다 그냥 꺼내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약류 관리 체계를 한번 좀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범이 과연 저 사람 한 명이었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겠습니다.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